안녕하세요. 젊은 나이에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본 40대 여성입니다. 썰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의 인생이 기구하면 얼마나 기구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엔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되고 마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 손에 붙들려 야반도주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난 줄 알았던 엄마는 잠을 자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리셨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절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애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셈이었어요. 결국 갈 곳이 없었던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했죠. 보육원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육원을 나가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사라진 척박한 현실 속에서 꾸역꾸역 살아가야만 해요. 그 당시 먼저 보육원을 졸업한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오빠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이자 저보다 2살 많았던 그 사람은 참 어른스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그 오빠를 보면서 지냈는데 저는 그 오빠가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던 오빠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그 사람은 사회에 처음 나와 어리동절해하고 있는 저를 잘 이끌어 주었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죠. 제게 그 오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서로에게 각별한 마음을 싹 텄고 결국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예쁜 아들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죠. 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던 저희 가족에게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의 동료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네요. 남편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을 했고 손을 써볼 틈도 없이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는 말은 마치 누군가 고약한 농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나섰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비극적인 현실 속 주인공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보육원 시절부터 저에게 초코파이 하나라도 더 챙겨주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이 되고부터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랬던 남편이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칭얼대는 어린 아들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어요.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정우 잘 키울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편히 쉬고 계세요. 하지만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였죠. 더구나 남편이 소속된 회사에서는 남편의 사고 보상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기다리다 못해 남편을 고용한 하청업체를 찾아가 따졌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선 직원들이 개나 소보다도 못 찬 존재인가요? 우리 남편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도대체 누가 해주는 건가요? 이거 봐요, 아줌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건 바로 고동수 씨라고요. 솔직히 고동수 씨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공사가 며칠씩이나 중지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손해본 게 얼마인 줄 알아요? 보상은 우리가 해줄 게 아니라 아줌마가 우리한테 해야 된다고요.
하필이면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 뭘 알기는 알고 따져야지. 뭐라고요? 지금 그게 죽은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요? 회사에선 오히려 죽은 남편 탓을 했고 보상금은커녕 위로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동료들이 십시에만 정성을 모아준 것이 제가 받은 위로금의 전부였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군요. 노동부에 고발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죠. 정말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에도 나가보고 마트에도 나가보았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면 아들과 사는 일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느리다는 핑계로 혹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런저런 조건이 맞는 회사에 겨우 들어가도 질투심 많은 직장 동료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죠. 자리를 잡고 일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소개로 큰 식당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서빙에다가 주방일까지 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지만 오히려 바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일을 하는 시간대나 보수가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식당 안에 놀이방이 있어서 애를 데리고 일을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나오긴 하지만 야간 근무를 할 때나 애가 어린이집에서 일찍 돌아와야 할 때는 애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생각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줘요. 네, 사장님.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식당 여사장님은 젊은 사람이 처지가 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인다며 여러모로 생각해 주셨어요. 원래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처음부터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셨죠. 전 그 덕분에 애 끼니도 챙겨주고 틈틈이 돌봐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착한 사장님을 만났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이었어요. 이제 이 직장에서 뼈를 묻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더군요.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식당을 방문했는데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며 묘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새로운 직원인가 봐. 나 사장 남편 되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2달 전부터 일하고 있는 은미영이라고 합니다. 아, 은미영 씨? 그러고 보니까 와이프한테 얘기 들은 것 같네. 남편을 일찍 잃었다면서? 아유, 젊은 나이에 팔자가 참 드세구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열심히 해봐.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 가게 자주 들를 생각이니까 난 박이사라고 부르면 돼. 그럼 얼굴 자주 보자고. 박이사라는 분의 첫인상은 그리 썩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남편분이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와 안면을 튼 박이사님은 그날 이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할 일 없이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는 게 박 이사님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눈총이 고울 리가 없었죠. 아니,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평소엔 가게에는 얼굴도 안 비치는 양반이 요새 왜 이렇게 가게 들락거려? 당신 요새 바쁜 일 없어? 아우, 내가 하던 일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있고 해서 당신 일손이나 도울 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가게 나왔으면 일이나 좀 돕든가.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들어 누워있든가. 아유, 내가 손님들 자리로 안내도 하고 계산도 하잖아. 옆였네.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그런가. 노스레를 떠는 박 이사님은 사장님의 잔소리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일하는 아줌마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널찍이 들었는데 박 이사님은 매번 사업을 한답시고 일을 벌였다가 몇 번이나 망해먹고 저렇게 뜬구름을 잡으며 한량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나마 사장님이 워낙 생활력이 강하고 사업운이 있어서 봐주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밥숟 깔때기도 어려웠을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장님 남편분이 매장 안을 어슬렁거리니까 불편했어요. 하지만 박 이사님은 제가 어쩌다가 아들을 데리고 오면 애한테 과전한 사탕 같은 걸 쥐어주며 예뻐해주셨죠. 아이고, 네가 처음 오구나? 그놈 참 잘생겼다.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쁜가? 아, 이제 보니까 엄마 눈을 빼다 봐갔구나. 허허허허. 미영아, 널 닮아서 아들이 아주 예쁘네.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예쁜데 그 인물이 어디 가겠소? 요놈의 자식, 나중에 여자 꽤나 홀리고 다니겠는걸. 허허허허. 박 이사님은 능글맞게 웃으며 절 위아래로 훑곤했죠. 그 끈적한 시선이 기분 나빴지만 감히 그러지 말라고 항의를 하지 못했어요. 직원 주제에 사장님 남편분을 지적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이사님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짓궂은 농담을 하거나 은근슬쩍 터치까지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 미영이는 혼자 쓸쓸하진 않아. 미영이 나이면 한창 남자도 만나고 싶을 때 아니야? 쓸쓸하게는요. 돈 벌고 애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딨겠어요. 아이고 참, 그런 말이 어딨어. 미영아, 한 번 지나간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신나게 놀걸. 그런 후회를 한다니까. 들어오세요. 미영아,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 쉬는 날에 나랑 가끔 바람도 쐬고 좋은 구경도 하고 그러는 건 어때? 미영이가 혼자 애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안쓰러워서 그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럼 얼마나 인생에 활력이 되겠냐? 네가 그렇게 시간을 내주면 내가 또 경제적으로 여러 도움도 줄 수 있고. 네 생각은 어때? 야, 아니 박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들으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야지. 더 사람 알면 큰일 나지. 아마 너 머리채 잡혀서 당장 쫓겨날걸? 부담 갖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응? 정말 눈앞이 컴컴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이사님의 노골적인 요구에 가슴이 턱턱 막혔어요. 처음에는 사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되면 제가 사장님 눈밖에 날까봐 걱정되더군요. 어떻게 구한 직장인데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박 이사님의 요구와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직원들 몇몇과 장을 보러 갔고 하필이면 박 이사와 저만 단둘이 매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를 만큼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박 이사가 절 부르더니 강한 어조로 윽박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은영아, 너 지금 사람 가지고 노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지고 놀다니요. 내 앞에서 웃음 흘리면서 꼬리 칠 때가 언제고 내가 데이트 몇 번 해달라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이냐고. 너 내가 놀러 한번 가자고 한 게 언제냐? 근데 왜 사람 얼굴 보고도 답이 없어? 이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사님이랑 데이트를 해요. 제가 사장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요. 참나, 얘 또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내가 언제 너보고 모텔을 가자고 하든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차 마시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이야. 사장이 모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너랑 나랑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왜 그렇게 사람 애를 태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네. 나 참, 요번 말하는 거 봐라. 사는 게 불쌍해서 예쁘게 봐줬더니 사람을 무시해.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박 이사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화를 내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사장님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죠. 시장에 다녀온 사장님이 매장으로 돌아오자 박 이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면을 싹 바꾸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 이사는 계속 저한테 트집을 잡으며 못살게 굴더라고요. 야, 은영아,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느려 터졌냐? 내가 3번 테이블 세팅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늦장 피우다가 손님들 그냥 일어서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 지금 갈게요. 주방 일을 좀 하느라 늦었어요. 참나, 여기 직원들 중에 일 안 하는 사람 있니? 왜 너만 바쁜 척 유난이야? 박 이사의 시비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시작됐습니다. 손님 응대가 늦다, 청소가 덜 됐다, 얼굴 표정이 굳어있다 등등 맥락 없는 지적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갖은 지시사항까지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죠. 오죽했으면 화가 난 사장님이 자기 남편을 잡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당신 요새 은영이한테 왜 그래? 왜 일 열심히 하는 애를 괴롭히고 난리냐고. 심심하면 집에 가서 팔 닦고 잠이나 자라니까. 참,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 교육하는 거잖아. 은영이 제가 요새 아주 나태해졌다고. 그래서 조금 훈계를 한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내가 보기엔 일만 잘하는데 뭔 헛소리야. 당신 이럴 거면 가게 나오지 마. 내가 아주 신경이 쓰여 죽겠어. 알았어. 이 파밀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나마 다행인 건 이사님은 사장님한테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장님의 눈을 부라리면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말았죠. 그렇게 사장님이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으면 며칠간은 저와 눈도 맞추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이사님은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도 또 남들 눈을 피해 절 괴롭히곤 했어요. 은영이 너 솔직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네? 무슨 양심이요? 세상에 어떤 직원이 자기 아들을 직장에 데려오냐고. 너 네 새끼 신경 쓰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사장님이 이미 허락을 하신 건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 사람 마음이 한없이 좋아서 그런 거지.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니, 애를 맡길 데가 없으면 일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보육원에 맡기든가. 여러 사람 피해주면서까지 버티는 너를 보면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박 이사님의 괴롭힘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들까지 박 이사의 타깃이 됐다는 생각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서름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내 편도 들어주고 얼마나 좋았을까. 먼저 간 남편이 가슴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건물 뒤편에 쭈그려 앉아 남몰래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전 며칠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식당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요.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아니 은영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일 열심히 잘하던 애가 왜 그만둔다는 건데? 혹시 너 내 남편 때문이니? 저놈이 너 자꾸 못 살게 굴어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저 양반한테 뭐가 찍혀서 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나도 눈이 있는데 그 정도도 눈치 못 채겠어? 저 양반은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할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 도대체 우리 남편이 왜 널 괴롭히는 건데?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최근에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얘기했습니다. 박 이사가 데이트를 하자고 찝적댔고 그걸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얘기도 다 해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사장님은 오유그락불그락 얼굴빛이 변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래서 집어를 캐 못 준다고 하는 거지. 옛날에도 여자 때문에 그렇게 속이 썩이더니 저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못 차렸어. 알겠어. 일단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은영이 넌 짐 싸지 말고 있어봐. 사단한 사장님은 주방에서 커다란 곡자를 들고서 박 이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늦음하게 출근한 박 이사는 사장님의 시퍼런 서들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죠. 아니, 당신 왜 그러고 서 있어? 그리고 손에 든 곡자는 또 뭐고? 너 이리 와. 당장 이리 안 와. 아유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심장 떨어지겠네. 꼬리 칠 사람이 없어서 시퍼렇게 철문에를 꼬드겨. 네가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누굴 꼬드겼다 그래? 개소리 그만 씹을대고 빨리 이리 와. 내가 오늘 네 벌새 고쳐놓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아. 그 커다란 곡자를 그렇게 막 휘두르면 어떡해. 그러다 다쳐. 다친다고. 흥분한 사장님의 굿자를 휘두르자 박 이사는 비명을 질러댔고 가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장님은 국자를 막 휘둘렀어요.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고 생각한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뒷목을 잡더니 눈가를 뒤집고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흥분한 사장님이 그만 졸도해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사장님의 뺨을 때리고 몸을 주물러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전 그날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흥분에 못 이겨 잠깐 기절한 줄로만 알았던 사장님이 뇌졸중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생긴 일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더 심각한 일은 수술을 마친 사장님의 의식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지만 사장님이 식물인간이 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박 이사가 매장에 나와 사장님 역할을 대신했어요. 얘기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사장님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요. 다들 마음이 심란하겠지만 그래도 가게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평소처럼 자기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 이사는 절 따로 불러내더군요.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쓰러진 거 아니야. 은영이 너 이거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간다. 이건 식당을 그만두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네가 생각해봐. 저 사람 뇌혈관이 터져버린 게 누구 탓일 것 같아? 너 우리 와이프가 서로 다 영영 못 깨어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사님, 하지만 전 그저... 그래, 나도 알아. 네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잖아. 안 그러냐? 하지만 내가 네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쌓인 정도 있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몰아쓸 수만 있겠어.
박 이사는 고민하는 척을 하더니 자신과 만나줄 수 있겠냐는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껏 벌어진 일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이 모든 사태가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죠. 그래서 박 이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싫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병원 주간자실에 누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전 억지로 가게에 나와 박 이사의 얼굴을 매일 봐야만 했어요. 그건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노란을 당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쯤이 지났을까요? 그날은 제가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웬 모신사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식사가 됩니까? 아, 죄송해서 어쩌죠?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아, 그래요?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보네요. 하는 수 없죠.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시는데 갑자기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드시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어요.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국밥인데 혹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국밥은 얼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빨리 내올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인분은 제가 내온 국밥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놀이방에서 노는 제 아들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애가 참 예쁘네요. 아드님인가요? 애가 몇 살이에요? 네, 올해 3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정우예요. 고정우. 정우? 이 이름도 참 좋네. 정우야, 이리 와서 이거 받으렴.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아,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뻐서 주는 겁니다. 아, 괜찮아요. 그 손님은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내어주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손님이 용돈을 주니까 무안했어요. 하지만 그 노인분은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연세도 지긋하신데 정말 젠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그 손님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퇴근했는데요. 그날 저녁부터 아들 녀석이 열이 오르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약을 먹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밤새 열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튿날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박 이사님에게 전화 걸었어요. 그리고 애가 아파서 오늘은 가게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죠. 이사님, 죄송해요. 애가 너무 아파서 아무래도 오늘은 출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미영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알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기억하고 있지? 언제 시간 낼 건데? 네? 하지만 아직 사장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누워 있으니까 더 안심이지. 그러니까 빨리 시간 좀 내봐, 응? 저는 박 이사님의 노골적인 요구가 너무 괴로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픈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애가 폐렴이라며 며칠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실에 치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애가 저렇게 아프기까지 하니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애를 입원시킨 후 병실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얼굴을 묶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의 드센 팔자가 너무나 서글펐고 이 세상에 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헐쩍이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왔나 싶어 얼른 눈물을 닦았는데 병실로 들어온 사람은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허허,
여기가 맞네요. 내가 아드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급하게 찾아봤는데 다행히 잘 찾아온 것 같군요. 아니, 손님이 여길 어떻게... 그분은 혼자 식사를 하고 아들에게 용돈을 준 점잖은 노인분이셨어요. 전 그분이 왜 이곳에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죠? 실은 내가 아희 엄마한테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아까 가게로 찾아갔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하더군요. 내가 조바심이 나서 참지도 못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왔네요. 애기 엄마, 내가 식당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애 아빠 이름이 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남편 이름이요? 남편 이름은 왜요? 왠지 내가 아는 사람일 것 같아서 그럽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저희 남편 이름은 고동수예요. 고동수, 확실하죠? 그럼요. 제가 제 남편 이름을 헷갈릴까요? 근데 저희 남편을 아세요? 혹시 애기 아빠 사진 좀 있을까요? 남편 이름에 들은 노인분은 손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달라는 그분에게 핸드폰으로 찍어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노인분이 크게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세상에, 통수가 맞네, 통수가 맞아.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동수야, 아이고 이놈아, 어쩌다가 애비를 두고 먼저 가버렸어. 그 노인분은 핸드폰 속 남편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한참 통곡을 한 노인분은 마음의 추스른 후 제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가 젊었을 적에 사업을 한답시고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땐 아내는 바람이 났고 애는 어디 갖다 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린 아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받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어제 식당에서 저물을 보고 사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우가 어릴 적 우리 동수랑 생김새가 너무 똑같지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정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고시성을 가졌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오늘 식당에 가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기 엄마 사연을 듣게 됐어요. 그럼 손님이 우리 동수 씨 아버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아요. 저는 병실에서 남편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노인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을 보육원에서 만난 것부터 부부의 인연을 맺기까지, 또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남편의 어렸을 적 사진을 제게 보여주시더군요. 제 기억 속에 있던 남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정우의 얼굴도 있었어요. 그분이 정우의 얼굴을 보고 남편을 떠올린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 노인분은 제겐 시아버님이 되는 셈이었죠. 저는 아버님에게 그동안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과정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곳 식당에서 사장님을 만나 일하게 됐고 또 사장님의 남편이 절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도 전부 다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모두 털어놓고 나니까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더군요.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돌아온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네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걱정 말거라.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일 식당으로 나오너라.
시아버님은 직접 간병인까지 고용해서 아픈 손자를 지키겠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식당으로 가셨죠.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박 이사님이 맞더군요. 미영이 왔구나. 근데 같이 오신 분은 누구? 대표님 아니세요? 그래, 자네가 내 얼굴을 기억해서 다행이구만. 아유,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저희 가게 건물주도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재작년 계약서 쓸 때도 아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오 사장이 아프다는 얘긴 들었어. 그런데 자네는 아내가 아픈데 내 며느리한테 추파를 던졌다면서?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유, 제가 대표님 며느리한테 추파를 던지다니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문을? 당사자가 직접 한 얘긴데 그럼 거짓말이라는 건가? 자네가 오 사장 몰래 데이트를 하자고 직접 댔고 그걸 거절하니까 온갖 방법으로 우리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다는데 그까지 아니라고 할 텐가? 예. 아니, 지금 미영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대표님 며느님이시라고요. 그래, 여기 있는 은미영이 내 며느리야. 자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애가 있는 유부녀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해? 그리고 자네는 엄연히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고 심지어는 내년에 환갑잔치를 할 사람이 그런 타령치한 짓을 벌였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아니 대표님 어떻게 미영이가 대표님 며느님이라는 겁니까? 대표님한테 아드님이 계셨다고요? 내가 그걸 자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아무튼 자네는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를 희롱한 죄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 생각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건물에서 장사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건물에서 돈을 버는 건 상상도 하기 싫구만. 변호사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게나. 예? 대표님? 아유,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미영이가 대표님 며느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럼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함부로 희롱을 해도 된다는 게야. 에이, 몫살 사람 같으니라고. 시아버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박 이사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이 큰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죠. 아가,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난 지금껏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어. 이대로 내 아들을 찾지 못한다면 내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죽으려 그랬지. 하지만 이제 너와 손자를 만나게 됐으니 정말 다행이다. 내 재산은 전부 너희들한테 물려줄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자꾸나. 저는 아버님의 말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라 모두 현실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신 며느리를 챙겨달라 부탁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시아버님은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박 이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변호사는 제게 박 이사가 했던 부당한 일에 관한 걸 전부 말해달라고 했고 결국 박 이사는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등등 온갖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 이사는 시아버님에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시아버님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내 스스로 의식을 찾지 못했던 식당 사장님이 깨어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제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장님이었기에 전 시아버님에게 사장님 가게만큼은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사장님 식당은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식당 사장님은 박 이사님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속만 썩인 남편이었는데 제 사건과 맞물려서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더군요.
건물주 시아버님을 만나게 된 저는 졸지에 졸부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행운이 전부 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이제는 제 아들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제 인생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젠 제 인생 앞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신 우리 썰맘 식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받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글을 적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잘것없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